출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패시브한데 약간의 액티브 니스를 집어넣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게 답이 되냐? 라는 이야기죠. 예.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성과 평가를 해가 종목 선택 능력이 없고 시스템 선택 능력이 없다면 그냥 자산 배분만 하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전략적 자산 배분. 근데 만약 제가 시스템 능력도 있고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자산 배분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시스템 선택도 하고 그다음 종목 선택도 하는 거죠. 만약 시스템 선택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산 배분하고 종목 선택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능력은 있고 종목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산 배분 시스템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액티브하게 할 거냐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의 액티브 니스를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성과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액티브 니스를 종목 선택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으면 시즌 선택의 능력을 늘리고 하면서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건 좋지만 이게 0, 1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가 갑자기 자산 배분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100% 종목 선택한다. 아니면 있다 이래 나와서 100% 그냥 시즌 선택하고 자산 배분은 그냥 안 한다.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코어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중심부 그 다음에 위성이네. 중심 위성, 본성 위성 전략, 본성 위성 투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코어는 전략자산 배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채권을 50대 5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주가지수 ETF에 50 투자하고 CMA나 NF에 50 운용하는 거죠. 가령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종목 선택을 하는데 어떤 종목이 딱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 얘가 그냥 주식 반, 채권 반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것 같아. 위험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더 나은 성과를 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원래 갖고 있었던 주식하고 채권에 그걸 5대5로 좀 파는 거죠. 팔면 돈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돈만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캐나다 연기금인 CPPIB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CPPIB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점 선택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시점 선택과 적극적인 시점 선택이 있습니다. 소극적 시점 선택은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조정 전략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조정 전략. 이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제가 배분을 했어요. 했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졌어. 그래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야. 채권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채권의 비중은 줄어들었어. 이게 60대 4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고. 바뀔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이나 연별로 50대 50 정도 대조정하는 거죠. 그죠? 뭐 기존에 알려져 있기로는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연별로 하든 이런 식으로 재조정했을 때 성과의 차이가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대략 보면 월별로 하는 것도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일별로 해요, 사실은. 근데 일별로 하는 거는 그냥 거래 비용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분기별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또 조정하고 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만큼 팔아가지고 다시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거죠. 음. 뭐 가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종목의 고점 저점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거죠. 분할 매수하는 거죠. 한 타이밍에 원샷에 그냥 딱 매수하고 한 타이밍에 원샷에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일주일 상간으로 뭐 한 달에 걸쳐서 아니면 3개월 걸쳐서 사 모으는 거죠. 아니면 매일 한 달 동안 사 모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 시점 선택의 이슈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뭐의 아이디냐면 적립식 펀드의 아이디어예요.
내가 시점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 매달 정액의 금액을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장세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그중에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라갔다 떨어지든 떨어졌다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가든 돈을 벌더라라는 거죠. 정식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이야기예요. 적극적 시점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50대 50을 60대 40으로. 나쁠 것 같아? 그러면 50대 50을 40대 60으로 나누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액티브하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참고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이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잡아놨어요. 국내 채권은 변동성이 좀 덜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5% 정도로 차지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대 50이다가 55대 45가 되면 55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패시브한 거죠. 이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아까 연기금 성과평가할 때 시점 선택이나 아니면 종목 선택이 차지하는 공헌도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잘 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한다. 잘하는지 모른다라는 이제 에비던스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성과평가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색깔이냐.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 제 투자 계좌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제 연금 계좌, 아니다. 오렌지 색깔이 아니고, 파란 색깔이 제 연금 계좌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교하는 그룹으로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인덱스를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건 나스닥 100이에요. 그 다음 성과를 낸 거는 뭐냐 하면 제 연금 계좌예요. 그 다음 성과를 낸 거는 노란 게 뭐지? 제 투자 계좌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성과를 낸 게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보다는 좀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보다는 못했네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연금 계좌는 성과가 나스닥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네 이런 겁니다. 근데 제 투자 계좌는 그렇게 성과가 좋은 거는 아니네 이런 거죠. 더더욱이 이 노란 색깔은 보시면 이 시기에는 코스피보다는 못했잖아요. 자, 근데 제 투자 계좌는 뭐 어떤 계좌냐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해요. 연금 계좌는 제 연금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 이거 원본 날라가면 노후가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연금 계좌는 그런 리스트릭션이 있으니까 제가 소극적으로 운영했는데 투자 계좌는 왜 적극적으로 운영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능력이 상당히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종목 선택도 좀 하고요. 시점 선택도 좀 한 거죠. 근데 성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수업을 위해 가지고 요거 계산하면서 제가 결론 낸 게 뭐냐 하니까 이 투자 계좌도 연금 계좌처럼 운영하겠다고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과평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시점 선택도 종목 선택도 잘 못하는데 이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종목 선택 능력이 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종목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코스피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8% 이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코스피의 표준 편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를 4% 아래쪽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목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종목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일단은 조금씩 시험 삼아 해보면서 종목 선택의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금 현재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 투자 계산을 안 해요. 이제 투자 계산 안 하고 토스 정권 계좌 있죠. 그 계좌는 뭐냐면 토스 포인트에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그까지 종목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종목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걸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모의 투자에서 종목 선택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X축이 연변동성, Y축이 잘못 적었다. 연표준 편차, 요게 연수익률이죠. 연수익률. 연금 계좌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네요. 그런데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물론 NDX보다는, 그러니까 그 나스닥 100 인덱스보다는 위험은 좀 줄였지만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못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을 좀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험이 더 크고 그다음에 수익이 더 낮은 그룹들은 별로 안 좋은 그룹들이라고. 연금은 뭐냐면 코스피나 투자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위험은 더 줄이면서 수익은 더 높였으니까. 그죠? 예. 투자도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험은 좀 더 있지만 수익은 올렸으니까. 근데 이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연금에 비교하면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투자 이거 할 바에야 그냥 나스닥 100 ETF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냥 100% 투자해도 훨씬 더 위험도 줄일 수 있었고 수익은 더 높일 수 있었는데 무슨 짓 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과신경향이 있다는 거지.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잘못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확정 편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나쁜 성과는 잊어버리는 거죠. 좋은 성과는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조차도 제가 어 언제지? 91년에 이제 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투자를 했고 나름대로 전문가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런 거 전문 트레이더 역할 선물 트레이더 이런 것도 해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과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과평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시점 선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 선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있냐? 있다 이런 거예요. 투자 부자 순위하고 그 부를 이야기했는데 1위가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벅스헤스웨이라는 투자 지주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는 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종목 선택 능력 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2위는 짐 시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지 펀드예요.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투자를 하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봐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칼 아이칸 M&A 상업 펀드이고 스티븐 코엔 주식 헤지 펀드, 조이 소로스 매크로 헤지 펀드. 그래서 이 2위, 3위, 4위, 5위는 전부 다 뭐냐면 일반인들은 따라하기 힘든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재산이 더 많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114조고 짐 시몬스는 27조라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은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 중에 박영옥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증권회사에서 지점장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1,000억 재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종목 선택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강반성이라는 양반도 있는데 이 양반은